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이제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그게 4명의 인물을 이정표로 따라가고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르마녀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기는 대충 이 정도 시기입니다. 자, 몽골 제국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유라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을 주제로. 자, 지난 시간에는 유럽의 그 기사단과 몽골 기병이 한판 세게 붙는 몽골군의 본격적인 유럽 정벌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칭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 이 훌라구가 이 사제왕 요한과 너무 흡사하다, 그러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데칸 오고타이 바투를 유럽 원정 총사령관으로 10만 대군을 맡겼죠. 여기에 유럽 군대는 유럽은 완전 초전 박살된다. 그리고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구원안을 받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오고타이가 때마침 죽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구유크, 바로 오고타이의 아들이죠. 무려 5년간의 계승 분쟁 후에 그는 즉위하게 됩니다. 오고타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서방 원정길에 급사하게 되죠. 너무 싱겁죠? 자, 이데칸, 오고타이, 일대칸 칭기스칸이고요. 오고타이의 아들 구유크 등장하죠. 자,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급사하게 된다. 자, 그가 짧은 재위기이지만 이때에 바로 1248년 죽는 해죠. 프랑스 루이 9세의 7차 십자군 원정이 있던 이집트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바로 구유크가 사신을 파견해요. 왜냐? 그 이듬해에 바그다드, 당시 아바스 왕조의 그 바그다드를 공략할 계획을 밝히면서 프랑스가 때마침 이집트를 공격해 주어서 우리가 바그다드를 공격할 때 이집트가 바그다드를 지원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구유크는 어때요? 1년 전에 위압적인 태도로 유럽 사신단을 맞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1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죠. 사실 몽골이 유럽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기보다는 이 당면의 적인 칼리프와 일전을 앞두고 취한 일종의 어떤 전략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몽골 사신을 통해서 유럽에는요, 사제왕 요한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자, 몽골은요, 이 서구인 내리에 강력한 군주로 각인되어 있는 이 사제왕 요한을 누르고 등장한 칭기스칸을 강조함으로써 이 서구의 이 자발적인 복속을 유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 칭기스칸이 누른 사제왕 요한은 누구일까요? 바로 케레이트족 칸이었던 토오릴, 옹칸이죠. 자, 그리고 그 강력한 사제왕 요한, 그를 누르고 등극한 칭기스칸, 더 강력하다, 그러면서 이제 위압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칭기스칸이 그 사제왕 요한의 딸과 결혼해서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다라고 또 회유도 합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함께 협상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제왕 요한 전설은요, 몽골의 이 세계 정복 과정에서 서구 유럽을 대상으로 교묘한 정치적 선전에 활용됐는데요. 종교적 관용으로 인해서 제국의 보호를 받은 네스토리우스파 수도사를 이 서방 유럽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적절히 활용했다. 자, 하지만 구유크 칸, 그가 계획한 이 원정 어떻습니까? 그가 1248년 죽으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네 번째 칸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몽케 칸이다. 몽케 칸.
자, 오고타이에서 이제 구유크로 이어졌다가 몽케는 어떻습니까? 몽케는 저런 다른 쪽이에요. 자, 칭기스칸, 그리고 오고타이, 구유크. 오고타이에서 구유크 넘어갔어요. 근데 구유크가 죽고 나서 어때요? 이 카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이 톨루이 가문, 몽케로 넘어가요. 몽케.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른 거예요. 이 주치, 여기 출신 성부 이상하니까 차가타 약간 약간 못난이었어요. 근데 오고타이로 넘어갔는데 오고타이에서 이제 구유크, 그 다음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오고타이 칸과 바로 이 톨루이 사이에 그 갈등, 오고타이가 의문사하게 되고 그의 미망인인 소르각탄이 베키 얘기했죠. 독실한 기독교도 거기에 아들들. 자, 이렇게 하면서 톨루이 가문이 이제 칸의 지기를 차지하게 된다. 자, 오고타이 가문과 톨루이 가문은 3년간 내전을 펼치게 되고요. 여기서 톨루이 가문이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톨루이의 아들 몽케가 칸으로 즉위하게 되죠. 하지만 몽케가 칸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에 둘째 오고타이와 둘째 차가타이와 셋째 오고타이 가문이 연합해가지고 그 즉위식을 급습하게 돼요. 하지만 그 계획이 발각이 되고 결국 다 관련자들은 처형당하게 된다. 자, 이후 펼쳐지는 정복전에서는요, 오고타이와 차가타이 가문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남송 원정 때는요, 몽케 칸 자신과 동생 쿠빌라이가, 그리고 저 이집트 중동 원정에는 동생 훌라구에게 맡기게 되죠. 이 몽케 칸의 제위기는 몽골 제국의 개혁기로 평가됩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죄수를 사면해주고, 귀족의 횡포를 엄히 다스렸다. 그는 엄마인 그 소르각탄이 베키, 독실한 기독교도라고 했죠. 그의 영향으로 술도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좋아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짧은 재위기 1259년 남송 정벌 도중에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오고타이 가문과 이 구유크 가문 사이의 내전에서 이 톨루이 가문이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투, 바로 장남인 주치의 아들이죠. 바로 이 바투의 톨루이 가문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장자로서 발언권이 있었고요. 또 러시아 원정, 유럽 원정 중에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권이 셌다. 자, 두 번째로 톨루이가 죽고 나서 은인자중하면서 호의적 여론을 쌓았던 엄마, 그 미망인인 그 소르각탄이 베키의 역할도 무시 못하게 컸다. 소르각탄이 베키는요, 독실한 기독교도로서 신중함, 통찰력, 현명함에 대한 명성이 몽골 제국 전역에 자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톨루이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출산해요. 톨루이는 이제 의문사하게 되죠. 아마 이제 오고타이가 독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 몽케, 쿠빌라이, 그리고 훌라구, 그리고 아릭부케가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남편 톨루이가 죽고 나서 재혼을 거부하고 이 자녀 양육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어려움에 처한 이 가문을요, 대권 장악으로 인도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여인이죠. 그녀는 기독교도로서 자녀 양육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아릭부케는 독실한 기독교도였고요. 그리고 몽케는 부인이 오이라트족 출신의 오굴 카이밋이라는 기독교도, 그리고 훌라구는 도쿠즈 카툰이라고 하는 바로 토릴 칸의 손녀였죠. 기독교도였던, 전부 다 이 기독교도를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1252년, 그러니까 아들 몽케가 칸으로 즉위한 그 이듬해 1년 후에 사망하게 되죠. 네스토리우스파 사제들은요, 그녀를 성녀로 숭배했는데 13세기 시리아의 그 역사가는 이렇게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녀같이 뛰어난 여인이 이 세상에 한 명만 더 있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일 것이다. 자, 그러한 극찬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그의 그 셋째 아들 훌라구가요, 이 칭기스칸 가문 출신의 칸 중에서는 가장 유럽인들이 기대했던 그 사제왕 유한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칭기스칸이 무슬림 호라즘을 격파한 이후, 바로 1225년이죠. 이후 이슬람 세계는 30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훌라구가 출정하면서 어때요? 주요 이슬람 도시를 모두 정복하고 시리아 술탄도 격퇴하고 그리고 바그다드의 칼리프 바로 질긴 목숨을 이제 이어가던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바그다드의 칼리프도 제거합니다. 그게 바로 1258년이었다. 자, 하지만 그 이듬해에 몽케 칸이 죽고 이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형이죠. 형과 동생이 재위 다툼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국을 단념하고 자신이 정복한 그 지역, 바로 페르시아를 축으로 해서 좌우에 시리아, 아프간을 아우르는 광대한 일칸국을 건설해서 거기에 창건자가 됩니다. 자, 그의 업적은 유럽 십자군이 100년간 원정에서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단숨에 이뤘어요. 거기다가 또 핫사신도 괴멸시켰거든요. 바로 무슬림 통치자들도 감히 건들지 못하던 시아파 암살단 그 핫사신의 본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자, 이 바그다드에 있던 그 아바스 왕조 마지막 칼리프가 누구냐? 바로 알 무스타심이었어요. 그는 몽골 군대의 괴력을 듣고도 이걸 괴담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아무 대비 없이 만찬을 즐기다가 무려 150만이나 되는 대도시 바그다드는 그렇게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점령되고 말죠. 훌라구는 이제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바그다드 궁궐에서 엄청난 보물 창고를 발견하고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칼리프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이 보물로 내가 쳐들어올 때 병사들을 사서 성을 막지 않았는가? 칼리프는 아무 대답도 못하죠. 그리고 보물 창고에 이 칼리프를 가두고 아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보물이니까 배고프면 아무 보물이나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면서 음식을 주지 않고요. 결국 칼리프는 수위로 굶어 죽습니다. 이 훌라구의 부인은 도쿠즈 카툰인데요. 그녀 역시 독실한 기독교도였어요. 바로 소르각타니 베키의 사촌이자 또 케이레이트 족장 토릴 칸의 손녀이기도 했죠. 이 도쿠즈 카툰은요, 여러 교회당을 건립을 해요. 일칸국에. 그리고 기독교도를 그동안 차별해왔던 이슬람 법률을 폐지합니다. 자, 아바스 왕조 당시에 이교도, 무슬림이 아닌 타 교인들은 일정한 차별이 있었잖아요. 뭐 인두세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중동의 기독교도는 이후 600년 만에 어때요? 처음으로 무슬림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을 또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무슬림도 예배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또 특혜를 주고 무슬림은 또 박해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자, 이 도쿠즈 카툰 참 대단합니다. 이 훌라구의 최고 장수였던 키부카, 오른팔이었던 키부카 역시 기독교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슬람 세계, 바로 아바스 왕조 내에 있던 이슬람 세계에 있던 타 종교인들은요, 이 훌라구와 키부카 장군을 이 하늘이 보낸 해방자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초대 칸은 훌라구 역시 독실한 기독교도였고요. 친기독교 분위기 안에서 훌라구의 엄마가 어때요? 네스토리안 그 소르각탄이 베키잖아요. 그래서 이 바그다드가 함락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교회당에 피신해서 생명을 건졌다. 그 예배당은 이제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여리고의 라합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65년 훌라구가 사망하고요. 그의 부인 도쿠즈 카툰도 같은 해 얼마 있다 사망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걸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승리로 이끈 두 개의 위대한 등불이 꺼졌다라고 탄식을 했다 그래요. 자, 몽골이 이 무슬림 아바스 왕조를 정복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자, 몽골을 바로 기독교 제국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과거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그렇게 이 훌라구와 그의 부인 도쿠즈 카툰을 평가한 것이다. 자, 초창기 일칸국은 확실히 친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통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 몽케 칸 제위기에 자, 유럽에서 왔던 루브룩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1253년 프랑스의 루이 9세는요, 프란치스코 수도사 윌리엄 루브룩을 몽골의 특사로 파견합니다. 자, 목적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이슬람에 맞설 외교적인 제휴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프란치스칸 원칙이 뭡니까? 무소유의 원칙이잖아요. 그 무소유 원칙에 따라서 맨발로 여행을 했는데 하지만 너무 추워서 신발은 곧 신었다고 하네요. 무려 9,000km에 달하는 목숨을 건 여행 끝에 그는 출발 1년 후인 1254년 몽골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칸이 묻죠.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대신 찬송가를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몽케 칸은 선물도 안 가져오고 자신이 주는 엄청난 선물도 받지 않는 이 루브르 수도사에 굉장히 흥미를 느낍니다. 이 루브르군요, 이 카라코쿰 수도의 몽골 지역의 수도죠. 그 카라코쿰 여러 그 천막에 그 십자가 깃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 종교 간의 토론회를 하는 것도 관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1255년 수사 루브르 여행기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을 파견한 프랑스의 왕 루이 9세에게 보고한 여행기,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비견되는 사실 역사적 가치가 많은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당시에 한민족, 다시 고려였죠. 이 고려를, 한민족을 유럽에 소개한 역사상 최초의 문서라는 또 의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몽골 제국의 시대 그 세 번째 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